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암컷은 1등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침팬지를 언급하면서 암컷은 1등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과거에 한 것이 또 알려졌는데 이쯤 되면 뭐 암컷 중독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북 콘서트에서 이 암컷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서 암컷은 1등을 못한다. 침팬치 암컷이 1등하는 경우 없다. 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최강욱 전 의원이 또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쯤 되면 출판기념회가 문제인 건지 최 전 의원이 암컷이라는 표현에 중독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던 민영배,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끼리끼리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마음, 서울신문이 오늘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글로벌 브랜드 위상 확 높인 부산. 엑스포 도전이었는데 부산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세계 무대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 기업이 한 마음으로 뛰었던 이 경험은 아주 값비싼 경험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서울신문의 기사 띄워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물갈이. 동아일보 1면과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의 영남 의원 10명 이상이 컷오프 대상이다. 라는 당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 교체율이 40%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로 영남 수도권 물갈이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꽤 충격적인 반응인데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직격탄 한겨레신문 3면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신의 리더십 때문에 당이 무너졌다라고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개딸 위주의 정치에 대해서 당이 사당화됐다라며 사법 리스크와 팬덤 정치를 겨냥해서 모든 정책이 묻혔다라고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당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 용어인데요. 오늘은 경제적 생애주기. 과연 어떤 뜻일까요? 한국 경제 43세에 가장 많이 벌고 61세부터 적자 인생이다. 이때의 경제적 생애주기란 개인이 현재 노동을 통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61세부터 적자 인생이라는 평균치가 나왔으니까 대비해야겠다라는 교훈도 얻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고 봤더니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문제의 암컷 발언 전날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서 암컷은 1등을 못한다. 여전히 여성을 암컷으로 비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1등을 못한다, 1등하는 경우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얘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전 의원의 반응도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라고 반문하는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암컷 발언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 투샷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조국. 결국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후반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이 투샷에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그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조국 최강욱. 조국 최강욱. 그런데 이 투샷에서 암컷 발언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조국 북콘서트 조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윤핵관 쫓겨나고 있지 않나. 특정 시기 이용하고 버리는 걸 수시로 하는 게 침팬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침팬치에 비유합니다. 여전히 이 상대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짐승에 비유합니다. 침팬치 사회 같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 표현을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자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듬하게 생기지 않았냐라며 외모 비하. 침팬치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흐흐흐흐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김용민, 민영배 의원도 하하하 박장대소를 했죠. 암컷 발언에 조 전 장관은 흐흐흐 웃었다.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계 의원들을 일컬어서 침팬치 사회다라고 비하했고 최강욱 전 의원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며 또 암컷 표현을 썼던 게 뒤늦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이쯤 되면은 암컷 중독증이에요. 최강욱 전 의원은 몇 번째입니까 지금 암컷이라는 표현을?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암컷 중독증 그거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중독증이라는 거는 뭐 어떤가 사물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천착하는 건데 저는 온몸이 다 그냥 그 분노와 적개심에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 집권 여당, 그러니까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사람들을 굉장히 그 적개심을 갖고 쳐다보고 뭐 글쎄 저는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왔는데 그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보면 빌런이라는 것은 악당이란 뜻이죠. 온몸이 다 그냥 저런 분노심, 적개심으로 체화돼서 그냥 세상을 다 이렇게 좀 잘못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컷 중독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어떤 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글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떠나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그런 말을 해도 무방한 것, 그리고 이제 와서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나는 몰라 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저런 자꾸 이 빌런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가 서둘러 최강욱 전 의원을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의원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색한 당 지도부의 대리 사과만 이어지고 있는데 암컷 발언이 더 있었다는 게 오늘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암컷은 1등하는 경우가 없다.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 전날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도 다른 암컷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 전체를 암컷으로 싸잡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 전 의원이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자주 암컷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좀 의아하고요. 여성 보좌관들도 동석한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성희롱적 표현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른바 이 여성에 대해서 동료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광욱 전 의원은요, 그 여성을 암컷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언이 아니고 소신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소신이다.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조국 전 교수 탓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하고 최광욱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공직기강 비서관 위에 민정수석 그런 상관의 관계도 있지만 예. 최광욱 변호사가 저와 같이 이제 86학번인데 석사를 늦게 받았어요. 2012년도에 받았거든요. 형법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그때 지도 교수가 누구냐? 조국 교수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나가가지고 암컷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지도 교수라고 하면 최 변호사 뭐 하는 소리야? 어떻게 암컷이란 말을 해? 이건 지나쳤어. 딱 끊어줬어야 됐는데. 선생님이라면, 지도 교수라면 아니 제가 이제 저도 교수를 잠깐 했었는데 제 밑에 있는 제자가 좀 실언을 갖다 했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선배로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도 교수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막 웃으면서 거의 뭐 이렇게 동조하는 그 분위기를 딱 하니까 최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저렇게 반응하신 걸 보니까 암컷이라는 말이 괜찮은 표현이구나. 이건 적당한 표현이구나. 해도 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한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똑같은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남자가 더 많이 땄습니까? 여자가 더 많이 땄습니까? 지금 LPGA에서 우승을 여자가 많이 했습니까? PGA에서 남자가 우승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에서요. 옛날엔 다 남자들이 뭐 합격하고 그랬지만 가장 최근에는 여자들이 더 수석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여학생들이 지금 더 뛰어난 그런 사회인데 무슨 뭐 암컷이 1등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침팬지 사회는 잘 몰라요. 예. 제가 뭐 침팬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침팬지 사회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침팬지들이 저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막말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침팬지 사회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최강욱 그 전 의원이 이런 건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기대하진 않겠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최 전 의원을 밑으로 데리고 있었던 직장 상사였기도 했고 석사 지도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암컷 발언이 나왔을 때 최군! 그건 현대 여성들을 심각하게 비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네. 당장 시정하게 라고 따끔하게 혼내진 못할지언정 흐흐흐 웃은 것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으면 끊었으면 민영배 북콘서트 가가지고 저런 실언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암컷은 1등 못한다. 이 발언 다음 날 이 발언이 나왔죠.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죠. 왕국이지 무슨 공화국이. 국물의 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왕국이지.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이런 정도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데에서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민영배 의원 박장대소하는 모습도 봤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웃겨요? 저는 100번 들어도 안 웃기고 앞서서 조 전 장관 토크 콘서트에서도 암컷이 1등한 경우는 없다라고 뭐 특정 여성들을 침팬지 암컷에 비하하는 표현에 조 전 장관이 웃음을 터뜨렸다는데 저는 그것도 안 웃기던데 이게 웃겨요?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DK의 눈물 북콘서트. DK가 뭡니까? 정의의 여신. 여신입니다. 여신이 눈물을 흘릴 판입니다. 암컷 표현을 듣는 여신이 예. 울판이다.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이 DK예요. 그러니까 아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좀 제 표현도 강합니다만은 그런 뭐 DK 눈물, 정의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DK는 여성 아닙니까? 그 앞에서 톡 콘서트를 하면서 암컷 발언을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뭐 저 콘서트하고 북콘서트하고 맞는 의제입니까? 그러네요. 조 전 장관의 책 이름이 DK 눈물이잖아요. 예. 정의의 여신.
그러니까 DK가 정말 눈물을 흘릴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 장관이 같이 앉아서 웃고 있다? 그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공적기관 비서관,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들이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얘기를 못 하고 있나? 뭐 윤 정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꼭 뭐 침팬지, 유인원, 무슨 뭐 동물농장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더 빛나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왜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왜 이게 정의의 나라가 아닌지를 제대로 된 어법으로 정중하게 그래야지 더 국민들이 그렇구나라고 동감을 할 수 있죠. 그냥 비난하고 막 폄훼한다고 해서 자기의 권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분 모두가 법적인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정의 아니다. 내가 유죄가 되면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 모임을 하는 겁니까?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민영배, 김용민, 최강욱 전 의원이 모인 장소에서 쓰리샷에서 설화가 나왔는데 이번엔 조국, 최강욱 전 의원이 모인 이 투샷에서도 또 설화가 나왔습니다. 그 앞서 쓰리샷과 이 투샷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선배 의원으로서.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분위기를 계속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여의도 사투리가 되어가는 꼴. 예. 철음의 논법이 민주당의 논법으로 되어가는 곳을 민주당 지도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민주당에도 정상한 상식적인 예. 뭐 우리 김영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헌신한 분들도 많고 좋은 의원들도 많은데 저분들이 계속 화면의 비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겪고 있는 저런 어떤 뭐 중도층의 이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왜 뭐 이재명 대표는 방관하고 있는 건지. 네. 물론 그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일명 민영배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과의 글을 올리기는 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게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냐.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저는 사과하고 빠지기의 저런 모습들이 계속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리더십의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깔끔하게 이건 아니다. 우리의 정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정의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DK의 눈물이라는 책 제목을 앞에 내걸고 진행된 조 전 장관의 토크 콘서트에서 정작 이 여성들을 암컷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나왔는데도 같이 웃으며 동조한 조국 전 장관. 글쎄요, 과연 여신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김용주 전 의원의 흥미로운 논평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재수 의원이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었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네. 이 채팅방에서 지난번 그 암컷 발언에 대해서 쎄빠지게 골목길 돌아다녀봤자 이런 발언 때문에 정말 힘들다.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문제 없다라는 반응은 보이니까 그럼 계속 설친 암컷이라고 말하고 다니랴? 라는 반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암컷은 1등을 못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선거는 내년 4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렇게 뭐 어쨌든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요란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다고 보궐선거 하나 이겼다고 지금 오히려 더 나태하고 또 국민들의 이 무서운 눈초리를 회초리로 변할 건데 이제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처음에 최강욱 의원의 이 논란이 시작됐을 게 아마 지난주예요. 지난주죠.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3일 지나고 나서야 이 논란이 자꾸 커지니까 그때서야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징계를 내린 거거든요.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 이런 식의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부적절한 이런 태도 등이 아예 당내에 만연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발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제가 약간 좀 걱정된다. 그 지난 총선 때요. 차명진 후보 또 관악에 나왔던 김모 후보 이런 분들이 노인 비하 발언과 또 아주 부적절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 명예훼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한 거를 놓고서 즉각적으로 후보직을 박탈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고도 그 국민의힘은 그 참패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런 발언이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불신을 쌓고 아 그래? 저기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 겁났는데요. 겁난다. 걱정스럽습니다. 최강욱 전 선거는 이미 의원이 시작이 됐고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거물이고 빌런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내가 빌런이냐 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암시랑도 않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 본인을 비호하고 발언을 더 강화하고 하는 거 그거 본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고요. 제가 예.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든 그 발언의 후폭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당시 거의 발버둥을 쳤는데 지금 민주당은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예. 이 정도면 되지 않아라고 그냥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끝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선거 아직 멀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작됐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국민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정당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미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저런 막말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문제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그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도부의 인식뿐만 아니라 저는 저런 생각,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너무 넓게 민주당 내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곰팡이 이렇게 막 번지듯이. 그래서 그게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희망하시는 것처럼 지도부의 엄한 징계 내지는 엄한 결단이 될 수 있을까?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고 그냥 굳이 하면 저는 최강욱 의원과 지금 우리가 봤던 뭐 포샷, 투샷 뭐 이렇게 봤던 그 사람들이 수컷인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내지는 인간의 영역에는 없는 그런 부류들 같아요. 차마 볼 수도 차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예. 이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 세계를 벗어난 그런 부류들 같아요. 네. 박정화 의원님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지난 22일만 하더라도 김용민 민영배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영배 의원이 첫 입장 표명을 했군요. 들어보시죠.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 해서요. 검찰개혁 얘기 말고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 현장에도 계셨고 뭐 징계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비상징계를 대표가 방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 아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자, 사과를 하지 않고 있었던 민영배 의원. 행사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스스로 돌아보고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하겠다라며 민주당 당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민영배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당시 출판기념 행사에 와준 분들에게 걱정 끼쳐 염려된다는 의미였다.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다. 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과는 아니다.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다라는 건데요.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사과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사과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징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최광욱 의원이 전 의원이 징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는데 거기에 맞장구 치고 거기에다가 사실 민영배 의원은 최광욱 전 의원이 저런 발언할 수 있도록 이걸 판을 깔아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조국 전 장관이 제지했어야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광욱 전 의원이 저런 발언했을 때 수습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내 진심은 사과는 아니다. 그냥 의례적인 발언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제가 봤을 때는 민영배 의원도 있고 그 옆에서 동조한 그 김용민 의원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징계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광욱 전 의원 어차피 내년에 출마도 못하니까 당원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상한 빵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중한 아주 그냥 그 뭐 보물 같은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일단 사과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네. 그런데 속마음은 다른 거죠.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다. 그 속마음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건 난 사과한 게 아니고 예. 사과한다니까 진짜 사과한 줄 아느냐 이런 것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송구하다고 하니까 진짜 사과하는 줄 알았냐? 라는 뜻 아니겠느냐? 그게 의례적이란 말이잖아요. 사과는 했지만 의례적인 표현이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한다는 건지 사과가 아니라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김용준 님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죠. 사과를 했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왜 그런 말을 사과를 하냐라고 또 얘기하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일상적인 그 세평에 의해서는 사과해야 될 지점이죠.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 구민들도 왜 저런 발언을 하고 있지? 왜 저런 것에 대해서 민 의원이 제재를 하지 않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지역 당원들도 계실 것이고 고모님도 계실 것이고 광주 시민들도 계실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사과를 하면 강성 지지자들한테 당도 체크를 당하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사과하면 지는 거다. 뭐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체가 특히 철험의 분들은 거의 눈높이 자체를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뭐 개딸들 그런 쪽에 눈을 맞추다 보니까 저런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저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거친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논란인데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이 이 비명계 현역 의원을 겨냥한 현수막 문구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글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어떤 표현이었길래 함께 보시죠. 광명 의뢰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시안 8종을 공개했는데 썩은 과일을 골라내야 한다. 등에 칼 꽂은 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라며 광명 의뢰 현역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을 저격하는 현수막 문구를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를 했습니다. 썩은 과일, 그러니까 수박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박이 아니라 썩은 수박. 양기대라 기대. 예, 썩은 과일. 이제 수박도 충분치 않군요. 썩은 과일. 견성 시작도 전에 현역 의원이 품격 없는 언어로 같은 당 의원을 비난,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 수박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수박이라는 표현도 진행자가 질문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 워낙 그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수박은 말짱한 과일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썩은 과일.
이 이재명 대표를 글쎄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썩은 과일 소리를 동료 의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괴롭죠. 비참합니다. 어제 제 지역구에도 다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이른바 그 당원들, 본인들이 당원들이라고 그러기는 당원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6번째 뭐 6차 박용진 뭐 규탄 대회를 저희 지역에 와서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도 이제 강성 당원들이 가 있군요. 아니 뭐 이게 와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적절한가 싶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당원들이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뭐 이렇게 와서 데시벨 막 높여가면서 하신다고 치자고요. 같은 동료 의원들이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저걸 접하는데 네. 아 이건 이게 진짜 선을 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썩은 과일. 그러면 아니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라고 치고요. 국민들이 뭘로 보시겠습니까? 민주당을. 참 잘한다 이렇게 시겠죠.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이런 이야기들로 뉴스에 오르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정부가 온 힘을 갖다 다 쏟고 마치 다 될 것처럼 했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가 비참한 그 수준으로 지금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이거를 그 제도전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될 건지 또 부산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이때에 예. 이 중요한 돌직구쇼 이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거 혹은 국민들 앞에서 여성을 비하한 발언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뉴스에 민주당이 한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비참하다. 예, 저 양이원영 의원이 양기대 의원에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이전에 기껏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뉴스 대상으로 전락하게 가고 있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송구스럽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익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뉴스에서 민주당이 중심에 나서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내부의 문제 뭐 수박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 자기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걸 악용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정말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썩은 과일. 논란이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썩은 과일. 그런가 하면 최근 김용민 의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주장을 펼친 바도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응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당 반응 뭘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 오늘로 일어난 일이지만 최근에는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계엄 등등 뭐 여러 발언들이 나오자 민주당 이모경 의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막말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에 민영배 의원은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의총이 있었지만 막말 관련돼서는 당대표님께서도 징계 조치부터 시작해서 권리당원들에게도 주의를 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민영배 의원님에 대해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날 나와서 좀 강성만
발언을 하신 것도 있고 계엄령 관련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비공개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조심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수위를 좀 잘 지켜주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박정아 의원님 여야를 떠나서 네. 이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은 게 동료 의원인데 썩은 과일을 비유한다, 빗댄다. 지금까지 같은 당에서 여러 뭐 계파에 따른 갈등은 있어 왔지만 여야 모두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지도부의 경고, 반복되는 지도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컷 발언, 뭐 계엄 발언, 탄핵 발언, 이제는 뭐 썩은 과일 발언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정치가 국민들의 생활, 민생을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고민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이 정치권에 많이 있어서 이 정치가 혐오스러워지고 서로 양극단의 대결만이 정치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같은 인간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사투리지만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표준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간 뭔가 잘못해서 암컷, 침팬치, 썩은 과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몸에 이미 그런 인식과 생각들이 체화돼 있고 그 몸 자체가 이미 저렇게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로 이미 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려내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우리 이 정치가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고 이런 걸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아쉽게도 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침팬치 사회도 언급이 됐는데 하다못해 침팬치 사회에서도 같이 고생한 동료를 향해 썩은 과일로 모욕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했다. 이준석의 화답도 논란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부모를 언급해서 이 전 대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책임론도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뇨한 위원장 사과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반응부터 보시죠. 무슨 말인지 해석은 어렵다.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뭐 사실상 끝난 건 아니냐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해석이 어렵다라고 한 걸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비판의 뜻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당신은 외국인이 아니냐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아냥 인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전 대표의 이 반응.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말을 좀 선 넘은 말을 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웬만하면 좀 잘 그 용납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굳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뇨한 위원장의 사과는 뭐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심플하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렇게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수고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로만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제가 학교 다니고 이렇게 뭐 한 30-4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수님은 정색하면서 가르쳐 준다고요. 정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수고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학생이 교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요즘은 뭐 수고라는 말이 그렇게 엄격하게 쓰이지는 않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는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혁신위원장으로서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본인한테는 불편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게 나한테는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과를 받지도 않으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심플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저런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저런 그 말씀이 이야기가 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게끔 하는 원인 제공은 이준석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쯤에서 나도 사과를 갖다 잘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또 혁신위원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일단은 인요한과 그 이준석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신당 창당은 이제 갈수록 불가피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한 게 뭔 잘못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 해석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수고란 표현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위아래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사족을 붙이냐는 거죠. 왜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였습니다란 말을 왜 해가지고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또 어떻게 보면 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그 생각이 들게끔 또 하는지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당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어찌됐든 사과를 했는데 이 전 대표는 사과하는 적을 못 봤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 이 전 대표 날선 언행 무수히했지만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얘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며 이 전 대표의 이른바 논란, 태도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인 위원장은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선 언행 무수히했다. 뭐 예를 들어 인요한 위원장에게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문전박대했던 것. 안철수 전 대표에게 비읍시옷이라는 욕설을 했던 것, 그리고 최근 인요한 위원장에게 어디서 배워먹었냐라는 뭐 격한 표현을 했다는 것 등등을 장 최고가 말한 걸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사실은 뭐 당의 중진 의원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대통령, 뭐 이렇게까지 했던 많은 얘기들을 다 포함한 걸로 봅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저보다 더 진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일정이 특별히 없으신데 이렇게 잠깐 스쳐가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쾌활하고 명랑하고 맑고 뭐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님 이준석 전 대표의 설화 부모 얘기하면서 있었던 것 때문에 즉각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신 이후에 그 마음의 상처를 좀 안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해찬 최고 꼭 얘기 안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대상들한테 그리고 본인이 했던 언행에 대해서 좀 실망했던 국민들 당원들한테 한 번은 고개 숙여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100% 다 본인은 잘된 판단,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혁신위원장이 기득권 의원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 중진 의원들 모두 다 희생하라, 좀 불출마하는 모습도 보여라 라고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신희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성적 평가를 마치고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 무려 46명을 교체할 걸 권고했습니다. 46명 교체면 대폭 물갈인데요. 하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6명. 평가 결과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송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교체 공고 대상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입니다. 자, 물론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서 46명을 교체할 걸 권고한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6명 교체 권고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건데 무려 22.5%가 낙제점을 준 겁니다. 명단은 비공개, 당 관계자 명단 돌기 시작하면 이준석 신당으로 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역 1위는 배현진, 원외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은 비공개지만 특히 영남에서 10명 이상이 대상자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역 의원은 영남권 10명 이상,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 지역 비중이 높다. 그러면 영남 기득권 현역을 대폭 물갈이하고 이거 수도권에 기존에 이제 경쟁력 논란이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대폭 물갈이해서 이렇게 되면 김영주 의원님 영남 중진 현역들을 쇄신하고 물갈이하고 서울 수도권의 새 인물을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 의원이 한 지금 57, 8명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한 20% 가까이가 영남권의 의원들을 뭐 교체하겠다. 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술렁거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어떤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혁신위와 지금 이제 당무 감사가 연동됐다는 걸 전제하면서 월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뭐 민주당의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마 컷오프 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따라서 컷오프 됐다고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TK, PK 관리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 관리를 해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이 뭐 살생부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공천 전에 당무감사 결과가 지금 통보된 거고 네.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 표정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단호하잖아요. 단호하고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네. 영남의 10명 이상은 물갈이고 수도권에 지금 당협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 분들 대거 새로운 사람으로 수혈해야 된다. 지금 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생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살생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나 꼼꼼히 네. 객관적으로 당무 감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당에다가 네. 확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포가 뭐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미리 했습니다만은 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걸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업무론적인 어떤 접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 사람시키기 위해서 걸러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당무 감사가 얼마나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그런 그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PK나 TK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더 험지에 배치하는 쪽으로 전체 그런 그림으로 그 과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상당히 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양당의 쇄신 경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먼저 쇄신에 물꼬를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박정아 의원님은 그 원주갑 당무평가 결과가 몇 등 하셨습니까? 저도 결과 몰라요. 아니 원내 대변인한테도 안 말해줍니까? 아니 얘기 안 해주고, 어제도 우리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 저 돌직구 식구였던 이양수 원내수석 대표랑 같이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꼴찌에서 꼴찌만 발표 안 하고 꼴찌에서 한 3등, 5등까지 발표했으면 그 안에 우리 둘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했었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공개 안 되고. 박정아 의원은 어쨌든 22.5% 하위권에는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 모르는데 들면 컷오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동안 제가 비록 그 4년 전 총선부터 해서 오지는 않고 중간에 작년에 보궐선거로 됐지만 그래도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점수가 안 좋으면 그거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물갈이다, 쇄신이다, 그다음에 뭐 술렁술렁하는 거는 저는 다소 과하게 당의 내용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당무감사라는 거는 매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당무감사는 좀 더 당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좀 더 우수한 사람들을 모셔서 당이 총선에 네.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 뭐 이 당무감사 결과에 책임지고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당무감사 결과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옆에서 제가 이제 지역 관리하시는 거 박용진 의원도 당무감사 평가 우수한 두 분일 텐데 가만 보면 여야 모두 다 이제 뭐 소위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는 당협 관리 안 하고 지역 관리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걸러내자라는 취지가 지금 당무감사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혁신위에서도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누구건 간에 지역에 가서 같이 경쟁해서 더 나은 우수한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많이 과감히 혁신하고 쇄신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결과 그리고 이 당무감사 결과가 결국에는 공천과는 딱 맞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 다음 달 중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뜰 텐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과 그 평가가 또 다를 테니까 이 당무감사 결과는 참고 자료고 그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여러 평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있는 당무감사 가지고 너무 설왕설래 술렁 그리고 당 내에서 흔들기 하는 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이 최근 이 텃밭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 험지 출마를 도전 밝혔다가 이제 종로에 출마하면서 논란이 있다는 것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태영호 의원이 텃밭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를 하겠다 백의종군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으로서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는 선당후사. 저는 이 한 가지 원칙에는 저는 정치를 끝낼 때까지 저는 충실하려고 하고 총선 체제에 들어갈 때도 저는 선당후사의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백의종군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단체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 이 구석에 한 장관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동훈 장관은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글쎄요, 뭐 장관이 사이드에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많은 사진에서 깃발을 들고 있거나 사진 구석에 안 보이게 한 장관이 이제 숨어 있는 듯하게 사진이 찍혀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사 주관부처 장관이 가운데 상석에 앉아 있는 게 관례인데 이 관례를 깼다라는 분석과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관례. 간부를 부를 때 님자 뺄 것. 출퇴근 시 직원들 관용차 문 열어주는 거 의전하지 말 것. 교정 공무원 간 불필요한 예절 규정 하지 말 것.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있지 않을 것. 등등이 뭐 관례를 깼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면은 한 장관인가 싶을 정도로 깃발 잡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저게 이제 장관이 저런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가운데 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저 자리에 있어서 주인공은 장관이 아니고
수상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자들한테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저 한켠으로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준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수상자들이 더 오히려 조금 섭섭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한동훈 옆에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한동훈이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한동훈 주위에서 사진을 못 찍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깃발만 같이 찍혔다 옆에서. 그렇죠. 깃발하고 깃발 옆에 있는 사람만 같이 찍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의식적으로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싹 보여주면은 또 사람들이 또 그 좋게 보겠지. 이런 계산에서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장관,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장관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딱 그 차에 있으면은 차문 열어주잖아요. 예. 차문 열어주면 저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은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차문 여는 거 뭐 별로 힘도 안 들지만 딱 열어주면 기분도 좋고,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이렇게 가방 이렇게 쓱 하니까 또 와가지고 싹 가져가주고. 지금 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화면이 분할돼서 또 나오고 있네요. 우리 PD님들이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임 법무부 장관 출근 장면과 또 이게 대조를 했는데, 확실히 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는 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다 이런 의뢰-의전을 받아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요거 문 열어주지 마라. 나도 열 수 있다. 그 비행기도 다른 거 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정 공무원한테도 이제 너무 엄격한 딱딱한 그런 불필요한 옛날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 했으니까 저런 것들도 본인의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인기에 오히려 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다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자,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건지 누가 공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그 대통령 부부를 상당히 고도로 돌려차기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억들 하시죠? 그 대영 제국 훈장을 블랙핑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블랙핑크가 받았는데 누가 가운데 섰냐?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분들이 가운데 서고 그 블랙핑크 4명은 양 사이드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상 받은 사람이 주인공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중심이야? 그럴 때는 그 영국의 국왕이 가운데 서고 상 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블랙핑크 4명이 가운데 있고 대통령 내외는 양쪽 사이드로 가야죠. 근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운데 덜하니 쓰고 블랙핑크는 양 사이드로 밀려나 버려가지고 제가 저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돌려까기를 하네. 대통령 부부를 저런 식으로 그 흔히 말하는 엿을 들이는 이런 행위를 장관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기가 크려고? 나는 저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돌려까기 하고 자신은 정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면 고도인데 상당히 수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상 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서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상을 주더라도 사이드에 쓰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독특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특하신 거죠. 이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역의 구청장들도 상 받는 사람을 가운데에 모시고 다 다른 분들은 다 사이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상식이다. 우리 국민의 상식이다. 한동훈 장관도 그냥 상식적이다. 그런데 그걸로 대통령 내외를 돌려가게 한 그런 지금 화면이 나오네. 저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황당하시겠어요. 저 두 분이 상 받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주 한동훈 장관의 고도의 돌려차기 보기에 좀 딱합니다. 예. 야당이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예.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돌려가기를 하니까.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내외를 왜 굳이 한동훈 장관이 돌려가기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 하는 거 보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저기 지금 박범계 장관하고의 비교가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들 그 먼저 더 앞세우고 스스로 뭐 아직 그 길 찾아다닐 수 있고 뭐 아주 불편한 거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저렇게 자꾸
박용진 의원처럼 자꾸 돌려차기 하고 제가 돌려차기란 게 아니고. 장관 얘기하는데 3,000%로 빠지고 이러면 저 민주당 자랑스러운 대선 후보 되기 어려워요. 왜 한마디 정성으로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는 한 장관이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한 장관 후임 장관이 왔을 때 저런 한 장관의 태도를 그대로 관료들이 보일 것인가? 아, 지켜야죠. 지켜가야죠. 그런 태도.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 장관이 달라지면 옛날 모습으로 다시 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지켜줘야죠, 그런 또 거. 하나는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운데에 앉히고 싶은 장관이 있고 벽에서 좀 깃발 들었으면 좋겠는 장관이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깃발 들고 있는 것은 한 장관이 잘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모시고 찍고 싶은 장관이다. 그것이 마음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 푸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민주당 일각에서 겨울잠을 자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정치적 비유까지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완전히 몸을 풀고 링 위에 올랐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졌다. 이낙연 전 대표의 작심 비판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양마화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 이낙연한테 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못난 짓이지요.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 하길래 창세기를 다시 쓰려고 저러나. 제가 그렇게 위대하면 딴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바보였나요? 남 탓은 자기 파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직격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강성 지지자들로 당이 질식할 지경이다. 라며 당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책은 없고 어쩌다 정책을 내놔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가려졌다. 강경한 비판, 정면 비판을 내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요? 보시기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보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잠깐 놓쳤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작심 발언, 작심 비판을 하시는구나.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을 놓고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못 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강성 지지층의 요구대로 이제 당이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국민 대다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괴리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민심 따로 당심 따로 가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자중자애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상당히 신중한 정치인 아닙니까? 너무 신중해서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제의 발언은 평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보여왔었던 신중한 이런 태도에서 과감하게 정면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해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웜업 좀 해서 계속 이낙연 전 대표가 몸만 풀고 있었는데 스트레칭하고 그러다 이제 계절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제 발언은 웜업존에서 이제 완전히 링 위에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신 분도 많던데. 그리고 뭐 그 뒤에 하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놓고서 신당을 뜻하나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기자들의 해석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강하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뭐 양쪽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낙연 전 대표니까 주목을 확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른바 민주당 안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를 얘기하는 박용진도 그렇습니다. 또 뭐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고 혁신계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들, 이런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해왔고, 그래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상식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도 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현행 민주당의 소위 시스템 공천의 훼손 가능성도 언급을 해서 향후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중심의 공천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사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제 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그간 민주당에서 박용진 의원 같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당화 논란과 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주 의원님, 네. 뭔가 이 박용진 의원을 필두로 한 좀 세력화 구심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자, 이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앞으로? 이제 뭐 크게 두세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측면, 민주당 내에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민심을 크게 잡고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박지원 원장하고 이낙연 대표. 물론 뭐 우리 정세균 의장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어른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의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인데, 지난번에 박지원 원장은 우리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에 와가지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호남 주자의 충돌 속에서 어떤 간섭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연대학 공생에서도 이낙연계의 최측근인 남평호 분이 이제 민주당 안에 총선 출마를 한단 말이죠. 당내의 출마자들을 위한 이낙연계의 말하자면 좀 더 룸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그런 부분인지에 따라서 제가 뭐 알고 있고 취재하기로는 투트랙을 간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뭐 실천 뭐 하는 어떤 민주주의 실천 연대 예. 이런 쪽이 새로운 창당 작업의 출발선을 가고 있고, 또 당내에서는 당내대로 민주당 안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체가 어느 시점에 예.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 그것과 실제적으로 보면 가결파 의원들이 어떤 화합적 조직화를 가능할 것인지, 또 하나는 김부겸 의원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논의가 복잡다단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이지는 지점입니다. 예,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단기간 안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흥미롭군요. 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때리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처절한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자기 정치, 개파 정치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비판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반성하라! 이낙연 반성하라! 이런 말을 올린 건데. 반성은 김남국 의원이 하셔야죠. 김남국 의원 민주당을 청년 세대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되게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 문제 때문에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무소속이신데 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편파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일종의 대리전을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알아서 할게요. 민주당 당원들이랑. 그러니까 뭐 무소속이시니까 남의 당 일에 꺼라 신경. 조금 자중자애하실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본인을 향한 비판에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님이 좀 오늘 대표님 좀 겨냥해서 민주당을 좀 적진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병 제도를 하나의 현실적인 국가 제도로 정착시킬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이 법관, 판사 기피 제도를 악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 23일 이화영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서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제 A4 용지 38장 분량의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런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김광민 변호인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기피 신청 결과까지 한두 달 걸린다. 내년 법원 인사 이의동 시기랑 겹칠 수도 있다. 1월에 재판 다시 열려도 판결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된다. 라며 이른바 시간 끌기로 기피 신청을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기피 신청을 하는 이유는 판사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이게 이런 게 사법 방해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대놓고 유튜브에다가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재판은 작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거의 매주 한 번씩 그 공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내지 5번씩 꼬박꼬박 그 재판을 갖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재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7월 25일에. 그때부터 이제 뭐 부인도 나오고 갑자기 변호사들도 사임하고 그러면서 7월 25일부터는 재판이 막 연기되고 그러다가 이제 10월 마지막 재판이 언제까지 했는가 봤더니 10월 10일이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지금 저 김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막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본인이 또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판사가 아니고 다음 판사한테서 그걸 갖다가 형을 받고 싶다, 선고를 받고 싶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뭐 징역 10년 받나 20년 받나 30년 받나 본인한테는 똑같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 그 김 변호사 어떤 분입니까? 원래 국회의원은 그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시도의원 출신들은 그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으로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자중하고 조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유튜브에다가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다 그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칫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를 늦추려 판사 인사 때까지 재판 기피를 활용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조계 반응 보시죠. 불리한 선고 결과를 우려해서 재판부를 쇼핑하고 있다. 재항고까지 본인들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찾겠다는 거다. 기피 사유 등으로 볼 때 정도가 좀 도가 지나쳐 보인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쉽게 됐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결과가 2위로 우리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 함께 보시죠. 결국은 이
사우디의 오일 머니 벽이 좀 높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1차 투표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자, 그래서 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사우디가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9표, 이탈리아가 17표로 결선 투표 없이 결과가 끝났습니다. 이로써 547일간의 대장정이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아쉬운 결과 국민께 위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고요. 한덕수 총리는 182개국을 다니며 얻은 외교 자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재계에서는 유치전 국민 단합의 계기였다. 글로벌 국가의 밑거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아쉽습니다만 뭐 재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엑스포 유치에 우리가 또 처음 나선 첫 경험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또 정부와 또 재계가 단합해서 세계 외교 무대를 바탕으로 한번 우리의 단합력을 또 보여줄 수 있었던 또 소중한 계기로 삼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쉽죠. 많이 아쉽고 제가 그 한 2010년경 우리 한 재수하고 3수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평창도 우리 3수 만에 됐잖아요. 3수 만에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자크 로케가 평창 이랬을 때 이게 딱 왔던 이 울림 떨림 그걸 한번 기대했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한동안 우리 국민 모두 그다음에 정부, 재계, 정치권, 사회 모두가 다 원팀 코리아가 돼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그 경험들은 앞으로 또 소중히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뭐 2차 결선 투표감이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이 따라 붙었다라고 한 소식들이 전해진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정보력은 딸렸던 부분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 중간에 정보가 왜곡된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저는 뭐 고칠 건 고치고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당은 실망하신 부산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부산이 그래도 다시 도약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최대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일단 애써주신 부산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들을 했던 관계자들 수고하셨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요, 여러분, 이른바 그 몰래 하는 무기명 비밀 투표, 그리고 그 사전에 포카페이스가 전개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원내대표 뽑을 때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완전히 이 사람한테도 표 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표 준다고 그래서 각 캠프가 합쳐보면 국회의원 수가 한 2배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투표가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그 대통령 혹은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요. 실제 투표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엑스포와 관련된 투표권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갖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데 대략 우리는 왜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를 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내 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박정아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정보가 왜곡된 건 없는지, 잘못 분석한 건 없는지, 이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히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외교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 따라붙었다, 곧 엎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뭐 90 몇 개국을 만나고 댕겼다, 근데 90 몇 개국을 만났는데 되게 결과가 좋다, 근데 29표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 뭐하고 다니신 겁니까? 그리고 이 관련한 외교부 라인과 또 뭐 산업통상부 라인은 도대체 무슨 정보를 대통령한테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정원 라인은 뭐하고 있었던 거죠? 맨 그 내부 그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다가 대통령이 한꺼번에 물갈이 시키는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지금 벌어져서 그 국정원에서 이런 해외 정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전달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붙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달된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그 국회에서요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발언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따지는 야당의 역할, 국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김주애를 북한 매체들이 조선의 샛별이자 여 장군으로 칭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데 이게 참 김영주 의원님 네. 또 뭐 북한 문제 잘 아시는 전문가시지만 우상화를 할 게 있고 우상화를 하고 싶다라 좀 기다렸다 할 게 있는데 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네, 너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한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샛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주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과학이기 때문에 네. 소위 크레물린궁에 있는 빨간 그 별 자체가 장군의 뜻이 아닙니다. 별을 뜻합니다. 과학, 우주까지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미지하고 이번에 이제 우주 위성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별을 띄우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북한이 갖고 있는 정당성이 쓸 게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카리스마적 정당성은 김일성에게만 가능했던 탁월한 영도력 그건 지금 현재 쓸 수 없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정주의적 정당 쓸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전통적 정당성. 우리 할아버지부터 벽두 혈통이었다. 그런 부분을 저렇게 녹아내고자 하는 굉장히 그 카드가 오히려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선의 샛별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애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김진애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아 의원, 김영주 의원 모시고 더 라방 시작할 텐데요. 많은 관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